대통령 처음 딱 그 자문안 받으시고 뭐라고 하시던가요? 우선 사진 찍고요. 고생했다고. 네, 우선 사진 찍고. 예, 고생했다고. 예. 사실 이번에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네. 뭐 위원들이 이제 회의를 하면 뭐 어떤 때는 새벽 2시, 3시 뭐 이렇게까지 이제 회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런 속에서 이제 마련했기 때문에 네. 예, 뭐 그런 내용을 알았는지 예, 대통령께서 고생했다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보 보고를 받으셨군요. 아, 이 사람들 새벽 2시까지 회의해서 이거 만든 겁니다. 대통령님 이렇게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무려 2,000명의 시민들의 의견을 심층 면접 조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광주, 대전, 부산에서 이제 지역에서 그 설명회도 하시고 하셨는데요. 시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강력한 것으로 확인이 좀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 한 달 동안의 작업을 네. 그 두 개로 나눠서 했습니다. 그 한쪽에서는 헌법 요강을 만들고 정문안을 만드는 그 작업을 했고, 네. 그건 이제 주로 이제 분과에서 했고요. 국민참여본부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서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개헌 유관단체들 간담회도 했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쟁점사항을 제시를 했습니다. 28개의 쟁점사항을 제시를 했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왔고요. 그 다음에 SNS, 네. 그 다음에 이제 각 권역별로 네. 그 일종의 이제 수구형 시민 토론회 이런 것을 4군데서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청년들도 한번 했습니다. 이게 이제 미래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헌법에 이제 적용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그것도 한번 했고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SNS까지 포함해서는 한 500만 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요. 와. 그 다음에 직접 이렇게 안건을 이렇게 제시해 준 분들은 한 60만 명? 그 정도 돼서 저희들이 한 달이라는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한 게 아닌가. 거의 빛의 속도로. 역시 대한민국 IT 강국이다. 근데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군요. 500만 명이 참여. 이런 개헌이 있었나요? 대한민국 역사에서? 글쎄요. 아직까지는, 지금까지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한 개헌이 없었죠. 처음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87년 개헌도 네. 사실 국회에서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 이제 8인 회의 해가지고 거기서 대부분을 결정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민들이 직접 참여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으로 국민들이 참여한 개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께서 모든 삶을 결정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번에 이제 새롭게 확인된 사실인데 그 저희들이 이제 각 권역별로 그 토론회를 하는데 거기 참석률이 90%가 넘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거의 하루 종일 이렇게 토론하는데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끝나고 나서 만족감을 좀 물어봤어요. 거의 뭐 98%가 이제 만족한다고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토론할 만한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기회를 충분히는 못 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게 좀 그동안 또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이 또 나오는데요. 87년 헌법은 8명이 결정한 거네요. 사실상 그렇죠. 8명이 결정한 걸 500만의 참여로 60만의 시민들, 야, 90% 이상이 적극적으로 만족감을 참여하고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고 그러니까요. 정말. 그러니까 원전을 할 거냐 말 거냐 관련해서 우리가 토론했을 때 이제 수구의 민주주의라는 것을 처음으로 국민들께서 그 개념을 이해하게 됐는데 이번 헌법 역시도 수구의 민주주의가 좀 통했다. 시간이 이제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하루에 다 했습니다. 하루에 다 해서 하루에. 충분히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여하튼 이제 수고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좀 줬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 참여한 국민들이 시민들이 굉장히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실은 아마 우리도 국민들께서 시청자들께서 와 500만이나 참여했다니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 주신 대로 87년 개헌 때는 그때도 국민적 요구가 있었습니다. 호언철폐, 독재타도, 직선제 쟁취. 이 구호로 해서 사실은 직선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밖에 다른 뭐 기본권이라든가 지방분권이라든가 이 이슈도 잘 안 됐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500만이나 참여한 이 국민 개헌에 가장 중점을 두었던 포인트 어떤 걸까요? 그 헌법 내용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정의할 수가 없는데 크게 좀 이렇게 카테고리를 이제 분류한다면 하나는 국민 주권 개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민 주권 개헌이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어떤 사회 문제 그런 문제를 강화하는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런 측면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기본권 강화. 기본권도 이제 새로운 기본권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뭐 안전권이라든지 환경권이라든지 주거권 새로운 그 권리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본권이 상당히 강화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분권 이번에 이제 새롭게 시도가 됐기 때문에 지방분권 개헌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 형태와 관련해서는 주로 이제 견제와 균형 원칙을 잘 만들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견제와 이제 균형의 어떤 개헌이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민생. 주로 이제 국민들의 삶하고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이제 봤습니다. 네. 하나하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위원장님 인기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벌써 독자들 참여, 시청자 참여가 있는데요. 이 개헌이 가짜 뉴스로 번지지 않게 꼭 부탁드립니다. 이런 당부가 있고요. 내용이. 그리고 또 하나는 토지 공개념 강화 때문에 부동산, 자산이 좀 있는 사람들이 부글부글 한답니다. 정부 또는 여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설명과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토지 공개념을 약간 강화시켰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걸 뭐 아주 강하게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의 이제 재산권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산권 문제지만 토지가 갖는 어떤 공공성 때문에 그것을 일정하게 토지 공개념을 이제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상당히 논의를 많이 했고 그런 형태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YS 때부터 이거 부동산 실명제 할 때부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땅 투기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입된 거 아닙니까? 이걸 좀 강화할 필요는 있죠. 왜냐하면 강화하는 건 좋은데 좀 균형감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재산권 문제이기도 하고 공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균형을 어떻게 잘 맞출 것이냐 시대에 맞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좀 하나하나 세부 내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국가 원수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듣고 보고 자란 유신 소년들 많이 있을 텐데요. 요를 삭제하기로 했다고. 국가 원수라는 그것은 사실 유신 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감이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어떤 그런 느낌을 많이 원수? 줍니다. 그래서 그 개념은 아니지만 국가 원수라는 이제 그런 개념은 삭제를 하고 뭐 대신에 국가를 이제 대표한다. 왜냐하면 대통령제가 유지되는 속에서 누군가는 이제 국가를 대표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국가 원수라는 그런 표현은 삭제를 하고 국가를 대표한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좀 바꿨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왜 유신헌법에 국가 원수라는 개념을 넣은 건가요? 글쎄요, 뭐 아마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자신의 지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더 강화하고 공고히 하고 계속하려고. 원수라고 하면 그 느낌이 뭐 굉장히 위에 있는 그런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어넣은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어찌됐든 이제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잘못된 것들을 다 하나하나 바꿔가는 게 바로 개헌의 출발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마 많은 노동자들께서 관심 있게 보는 사항일 텐데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서 동일임금 원칙을 헌법에 명시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어쩌면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야 이거 정말 꼭 필요한 조항이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토론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넣는 것을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쟁점은 없었나요? 이를테면 이게 사실은 그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또 문제 삼을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습니까? 쟁점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저희들이 뭐 한번 토론하면 보통 저희들이 회의를 오후 3시 하면 새벽 3시에 끝나요. 그 내내 했던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쟁점을 가지고 서로 의견이 다르면 토론하고 그다음에 의견이 같아도 이것이 갖는 의미가 뭐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쭉 진행을 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검토할 것은 거의 대부분 검토를 해봤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후 3시, 12시간 회의를 마라톤 회의를 모일 때마다 하신 건데 진짜 체력도 많이 딸렸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는 분과 회의는 그래 좀 덜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조문화 소위라는 걸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이제 조문화를 만들 때 그때는 뭐 보통 뭐 회의 시간을 10시간, 12시간 이렇게 하니까 그 위원들이 잠을 못 자가지고 그것을 이제 뭐 쉬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연달아 이제 하기 때문에 끝났을 때 우리 위원들이 제일 좀 하고 싶었던 게 아마 집에 가서 좀 잠 좀 자자.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꼼꼼하게 디테일을 살려서 만든 개헌이기 때문에 어쨌든 제기되는 쟁점마다 다 논리적 근거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다 기록이 남아있죠. 지금 기록이 12시간씩. 다 남아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 하는 것은 전부 다 이제 녹음이 됩니다. 그래 녹음이 되고 이제 그것은 기록으로 이제 남겨야 됩니다. 나중에 이게 헌법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얼마나 큰 교재가 되겠습니까? 교재도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저희 다 전문가지만 그렇죠. 전문가들도 이제 토론을 하면서 이런 점은 내가 미처 과거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다. 그런 것도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딱 쟁점이 붙을 때 절대 물러서지 않을 때 그때는 어떻게 정리하셨습니까? 그래서 실제 완전히 저희들이 100% 다 단일화를 못 만들었습니다. 서로 의견이 다를 때는 이란 이안으로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의견이 합의되지 못할 때는 이게 이제 두 가지 안이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께 보고된 안 중에 복수안으로 보고된 안도 있다는 거죠? 제법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글쎄요, 그건 뭐 여기서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제 합의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이제 두 개 안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저희들은 이제 그 대통령이 발의할 때 그것에 이제 자문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안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고 자문안. 그 자문안을 바탕으로 해서 대통령이 이제 그 발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제 선택을 넓혀주기 위해서 뭐 이란 이안 그런 식으로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정치권에서 워낙 뭐 관제, 개헌, 반대 뭐 이런 식으로 그 자유한국당이 프레임을 짜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쟁점이 역시 이제 권력구조 개편이 아닌가 싶은데요. 특히 그 국무총리 임명 방식과 관련해서 복수안을 대통령께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안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 하나는 그 기존처럼 총리가 그냥 지금처럼 있는 그런 방식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국회에서 그 국무총리를 추천하는 안 또는 선출하는 안, 그게 이제 또 하나의 안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쪽 안으로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그 국회에서 이제 선출하는 그 안은 굉장히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수안으로 올렸고 대부분의 위원들은 지금과 같은 형태, 그런 형태를 좀 올렸고 단지 대통령 추천인 거죠? 대통령이 이제 추천하는데 그 대통령을 이제 보좌하며. 대통령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이제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약간 표현을 좀 고쳤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뭐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이제 그 총리 추천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국회 안에서는 초미의 쟁점이고 오늘 아침에 이제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도 같은 내용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쟁점이 살아있을 것 같은데 그 위원회 안에서는 소수안이었지만 이 쟁점이 붙을 경우에는 이게 변경될 수도 있겠습니까? 글쎄, 그 이제 대통령이 이제 최종적으로 선택하기 문제인데 하여튼 그 지금의 방식대로 이제 그냥 놔둔 중요한 이제 근거는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했을 경우에 총리가 상당한 권력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과 이제 총리가 권한을 나눠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한국적 정치 현실에서 이게 협치로 될 가능성보다는 이게 이제 갈등의 여지를 제공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대립이나 갈등의 소지. 이제 뭐 이를테면 그러면 매사 총리하고 대통령이 다투는 상황이 되면 이게 정치가 되겠냐? 그 대통령도 일부 권한을 가지고 총리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잘하면 이제 협치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잘못되면 둘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이제 매사에 이제 그 충돌이 있을 경우에 국정이 상당히 어렵고 그다음에 한국 정치 현실에서 봤을 때 협치의 전통이 이제 크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협치의 전통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없죠. 협치의 전통이 거의 그래서 그 현실적인 문제를 좀 고려를 했습니다. 제가 정당 출입 기자였지 않습니까? 사실상 동물국회, 동물국회 아니면 식물국회였기 때문에 사실 그 국회 불신이 많이 크죠. 그런 상황에서 그 부분 제가 좀 한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번 개헌 작업을 하면서 국회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조금 이제 국회의 권한도 강화되고 대통령도 잘하고 이런 이제 양쪽이 이제 잘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국회에 대한 불신이 이제 커가지고 상대적으로 대통령이 국회보다 더 눈에 띄는 뭐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국회에 계신 분들이 국민들의 신뢰를 어떻게 쌓을 것인가 그걸 고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국회에 계신 분들은 또 이제 제가 국회 출입 기자
뭐 그거 관계없이 예. 저희가 취재를 해서 반론을 좀 들어보면 지금 상황 국회의원 자체는 굉장히 권력도 크고 권한도 세다. 그런데 실제 의회의 의회 권력은 상당히 약하다. 모든 게 다 그 행정부 주도로 돼 있기 때문에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 국가여서 의회 권한이 약화된 측면도 있다. 뭐 이런 반론을 하더군요. 그런 문제보다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국민들이 국회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문제인데요. 예를 네.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그 홈페이지에서 네. 이렇게 의견 조사를 할 때 네. 국회의원 소환 문제 네. 그걸 이제 쟁점으로 내걸었어요. 예. 거기에 대한 찬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이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네, 뭐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예. 그게 이제 굉장히 높이 소환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온 것은 뭘 반영하는가 하면 국회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불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네. 그래서 권한을 어떻게 배분을 하느냐 이 문제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국회가 제대로 기능하고 그 권한을 강화시키는 전제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는 문제 이 문제를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회가 먼저 국민의 신임을 어떻게 얻을 건지. 근데 국회의원 소환 제도에 대해서 국회가 또 반대하지 않습니까, 지금? 네, 뭐 그런 문제를 떠나서 여하튼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야 그렇죠. 이게 이제 정치가 제대로 될 수 있으니까 그 문제를 좀 소홀히 해서는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좀 어떻든가요? 지방정부나 지방의회. 그것도 이제 여론조사를 좀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했는데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지방분권 주장하시는 분들이나 그다음에 그 전문가들 분들은 지방분권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거의 뭐 통일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여론조사를 했더니 의외로 뭐 지방분권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상당히 많이 나온 겁니다. 얼마나 프로테이지가 되든가요? 거의 비슷해요. 어떤 때는 반대하는 비율이 더 높기도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네. 그 지방에 계신 분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지방 분권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지방 분권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 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한테 권한이 넘어갈 텐데 그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못 믿겠다는 게 이게 그 불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의회가 우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만한 행동 혹은 그런 정치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고스란히 받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불신의 문제인 거예요. 불신의 문제. 정치권에 대한 불신의 문제.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불신의 문제, 제도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한다고 그런 느낌은 안 들었습니다. 오히려 사람에 대한 그 어떤 반대 의견 이게 컸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그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과 관련해서는 이게 정치보복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이게 뭐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다. 마찬가지로 이제 바른미래당도 똑같은 얘기를 보수 야당들이 하고 있는데요. 정치학자시기도 하니까요. 실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다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제왕적 대통령과 사람과 그다음에 대왕적 대통령제라는 제도와 그걸 좀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왕적 대통령과 관계된 상당 문제는 사람 문제였어요. 대통령이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해 가면서 그 권한을 이제 강화시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제도의 문제이기보다는 사람의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의 문제에서 그걸 하지 말아야 되고 일단 또는 법률적으로 하지 못하게 좀 만들어야 되고 다음의 문제는 이제 제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 제도의 문제로 모든 걸 돌리기는 좀 어려운 문제 같고 사람의 문제와 제도의 문제를 좀 구분하고 제도와 관련해서는 국회와 대통령의 권한을 이렇게 조정을 잘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주요 쟁점과 현안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짚어보고 있는데요. 그 앞서 이제 여러 기본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인권 주제들을 넣었는데 그중에서 보면 기본권 주체가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포함되는 영역이냐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 기본권 내용에서 이제 보면 그 성격상 천부 인권적인 성격. 그러니까 그것은 국민이라서 꼭 보호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면 다 보호해야 될 그런 그 기본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사람을 이제 고쳐줬고요. 그렇지만 또 우리 국민한테만 해줘야 되는 그런 어떤 기본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국민으로 그냥 남겨놓고 좀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게 약간 혼용된 측면이 있습니까? 좀 혼용됐는데 천부 인권적인 성격을 가지면 사람, 그다음에 국민에게 이제 뭔가를 해줘야 되는 그런 기본권이면 국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저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은 어떤 거가 될까요? 안전권, 환경권 뭐 이런 데서는 사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안전권 같은 경우는 안전을 국민 이렇게 사람들의
그 국민들의 안전을 국가가 뭔가 이렇게 지켜줘야 되는 문제는 국민한테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무슨 재난 사고가 나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보호하고 그럴 때는 외국인이라고 안 구하고 그럴 그러면 안 되죠.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저희도 이제 구분해서 국민한테 할 것은 국민으로 하고 사람한테 할 것은 사람으로 하고 그렇게 바꿨습니다. 이번에 개헌안이 나오면 꼭 한번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공부를 좀 해서. 개헌안이 굉장히 그 안에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헌에서 우리 이제 과거에 이제 그 헌법이 약간 한문이 많고 한문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립국어원에서 한 분이 오셔가지고 한글화 시키는 작업을 상당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헌이 만약 통과가 된다면 우리 국민들이 읽기에 아주 쉽게 그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교양 필독서. 제가 볼 때는 헌법은 항상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어렵게 쓰지 말고 쉽게 써야 됩니다. 맞아요. 그 독일에서는 뭐 민법 책이 뭐 베스트셀러고 그런데요. 근데 우리는 생전 법률 관련된 책은 그냥 법조인들의 영역으로 이렇게 치부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번 개헌안이 제대로 나오면 이 책은 국민교양 필독서로 한번. 좀 필독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그만 책자로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소책자로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읽을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좀 질문이 하나 생겨있더라고요. 사실 김대중 정부 이후에 저희가 이제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로 이렇게 알려져 있긴 한데 이 헌법에는 사형 금지나 폐지 조문 자체를 넣지 않았다. 사형 폐지 문제 이런 문제를 직접적으로 헌법에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생명권이라는 그 생명권은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거기에서 사형 폐지라든지 이제 그런 문제들은 직접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무슨 논쟁이 뭐 논쟁이 많았습니다만은 그렇게 헌법에서 단정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다. 생명권을 넣고 그다음에 사형 폐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 사이에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은 상당 부분은 그 헌법 생명권 하에서 법률에서 정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는 이때 집행의 문제를 좀 생각해보는 차원으로 두자 이런 걸까요? 헌법을 굉장히 이렇게 경직되게 만들면 이게 좀 해석이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헌법은 좀 포괄적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그 밑에서 이제 그 법률 있지 않습니까? 법률 만들 때는 조금 상황에 따라서 이게 가변적인 그런 식으로 돼야 될 거기 때문에 헌법은 가능하면 좀 이렇게 그 단정적으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약간 포괄적인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정보 기본권 없었던 것 같은데 다른 나라들도 좀 있습니까? 정보인권에 대한 것을 정보 관련된 그 시민단체들 NGO가 굉장히 주장을 많이 했지만 이게 헌법에 담길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뭐 상당히 뭐 정보권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로 어떤 쟁점이 있었습니까? 이제 새롭게 생긴 거죠. 새롭게 이제 생긴 낯선. 건데, 정보에 대한 어떤 하나는 알 권리, 알 권리가 하나 있고, 기본적인 알 권리가 하나 있고, 자기 정보 결정권 같은 자기 정보에 대해서는 자기가 뭔가 결정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어떤 권리 같은 게 우리 87년에는 뭐 그런 걸 생각할 여지가 없었죠. 그런 게 이슈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많이 이슈화 됐고 뭐 지금 정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도 정보 기본권이 들어가 있나요? 들어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만 이게 특별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사원 얘기 좀 여쭙게요. 감사원이 사실 유명무실화돼 있다. 감사원의 기능이 뭐냐 이런 비판도 사실은 언론이 많이 했었던 건데요. 이번에 독립기구로 독립헌법기구로 분리한다 이런 원칙을 세우셨습니다. 이번에 이제 독립해서 헌법기구화됩니다. 그러면 감사원의 기능이 어떻게 달라지는 게 되는 원래 건가요? 이제 감사원에는 회계 검사 기능이 있고 직무 감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검사 기능은 사실 국회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회계 검사 기능 때문에 감사원을 이제 국회로 보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회로 보냈을 경우에 또 이 감사원이 국회에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 제기가 있고 그래서 감사원은 헌법기구로서 독립적인 기관으로 만들자 그리고 회계검사와 관련된 그런 부분은 국회와 밀접한 관계를 갖도록 좀 하자 그런 의견이 좀 주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정부 예산 편성권 그리고 이제 법률 그 정부 입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률 제출하는 것도 대통령의 권한 가운데 상당히 축소하는 안을 그것은 뭐 단정적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한 건 아니고 그건 양안으로
양안. 예, 2개의 안으로 올라갔습니다. 정부의 이제 법률 제출권을 폐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예산을 지금은 예산안이 이제 법률안이 아니죠. 법률안이 아닌데 예산 법률주의에 의하면 법률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하나로 의견을 모은 건 아니고 양쪽으로 의견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에서 막 다투느라고 입법이 제대로 안 될 때 사실 정부 입법으로 해서 돌파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저희들이 이번 이제 개헌하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들어왔던 게 뭐냐면 법률로 규정해야 되는데 이게 국회가 법률 제정 안 할 것 같다. 그렇게 되니까 헌법에 올려달라. 그런 요구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진짜 국회 불신이 어마어마하네요. 이제 법률상인데 헌법상으로 올라가 버리면 헌법이 굉장히 커져요. 양이 많아지고. 그래서 그건 뭐 올바른 방식이 아닌 것 같고요. 헌법에서 규정할 것만 규정하고 법률 제정에 대해서 좀 불신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률 제정으로 해야 되는 문제지. 그래서 그런 문제는 법률 사안은 헌법으로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국회에서는 또 이런 반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정부가 입법권도 갖고 있죠. 예산도 정부가 상당히 주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사실 기재부가 모든 부처보다 이제 상황 입장에서 이 사실은 이제 예산권을 가지고 막 이제 상황 노릇을 하고 있고 뭐 이런 건데 이런 거를 좀 바꿔야 일종의 국민 헌법, 국민 개헌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대통령과 의회의 권한을 좀 동등하게 맞추는 서로 상호 견제, 감시,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하지 않겠냐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2개의 안으로 만든 겁니다. 그걸 이제 2개의 안으로 만들었고 또 이제 반대 의견도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못한다는 얘기도 한편으로 나오고 또 한편으로 국회가 권한을 가졌을 때 국회가 그걸 잘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는 큰일 났네. 국회의원들요. 정말. 예산을 이렇게 이 불신을 어떡할 겁니까 진짜. 예산에 대한 권한을 저기하면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뭐 지역구 이해관계에 따라서 저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저기도 나오는데 그건 뭐 일장일단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합치가 안 돼서 2개 안으로 올렸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의회 예산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행정부의 예산 관리하고 서로 경쟁 관계에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거냐를 가지고 갑론을박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안을 만들기도 하는데 우리도 국회 예산 관련된 정책, 예산 정책처를 만들어서 의회와 행정부가 서로 논의해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주장은 그런 주장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안을 2개로 만든 겁니다. 이 역시도 이제 대통령께서 어떻게 볼지는 어떻게 이제 판단할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2개로 이렇게 만들어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뒀습니다. 그렇군요. 그 앞서 이제 잠깐 말씀 주셨는데 국민들이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좀 확대 강화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많이 했는데 그 진짜 중요한 게 국회의원 국민 소환 제도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국민들의 직접 민주주의 요소가 얼마나 강화되는 헌법 내용이냐 또 관심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국민 소환제, 발안제 이런 것이 들어갔습니다. 이번 개헌안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것을 이제 그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제 얘기했던 것은 국민들 이게 이제 국회에 대한 불신이 심한 상황 속에서 이제 국민이 직접 하는 그것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잘못하면 포퓰리즘이나 뭐 이런 것에 의해서 뭐 휘둘릴 수 있는 문제도 있다. 그런 것도 이제 검토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게 대의민주주의를 하는데 이게 직접 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놓은 것은 국민들이 어느 정도 좀 참여를 해야 그렇죠. 그것이 국회한테도 이제 자극을 주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장치를 좀 넣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너무 그 잘 몰랐는데 그 투표할 때는 몰랐지만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전혀 그 지역민의 의사하고는 전혀 다르게 막 함부로 한다거나 뭐 막 이를테면은 뭐 무슨 성폭행이나 성추행이나 뭐 이런 사건이 불거진다거나 자격을 상실한 수준이 됐을 때 그 국민들이 심판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주는 게 맞지 않냐라는 거죠.
그 사실 이제 소환제 같은 경우는 네. 이게 잘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채택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판단했던 것이 네. 대의민주주의는 국민들이 선출하면 국민들의 때에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활동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선출되고 나서는 네. 이게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고 당론에 따라서 예, 뭐 이게 국민들과 관계없이 이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국민들의 불만이 많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적절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대의민주를 부정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네. 적절하게 좀 자극을 주고 통제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이제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네. 그 공무원들의 기본권 문제 그리고 이제 개인으로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이것도 굉장히 쟁점이 많이 됐었습니다. 지금 헌법은 공무원의 이제 중립성이 과도하게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공무원의 이제 주의는 두 개가 있는 거죠. 하나는 자기가 직무상의 이제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이기 이전에 하나의 시민으로서 개인의 기본권을 이제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참여권을 가져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중립성이 과도하게 주장되기 때문에 시민으로서의 개인적 어떤 참여권이 상당히 많이 침해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개가 잘 조화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이제 고려해서 이번 개헌 사항에 그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번에 좀 정치 참여 이런 게 가능하게 정당에 뭐 가입하거나 이런 게 가능해지는 그러니까 겁니까? 직무를 할 때는 정확하게 중립을 지켜야 되죠. 그렇지만 법률 자기가 이제 개인으로서 자신의 어떤 권리로서 뭐 참여권을 하는 문제, 그 문제는 또 보장돼야 되고요. 그 적정한 이제 균형성을 맞추도록 헌법에서 일종의 기준이랄까 이제 그런 걸 좀 제시해줘야 되죠.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자꾸 생깁니다. 이거 뭔가 좀 읽어봐야 내용을 좀 확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자유민주주의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세게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면 이것은 사회주의 헌법을 하겠다는 거다. 라는 보수 야당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자유를 뺀다고 해서 사회주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유 빼면 민주주의가 남는 거죠. 민주주의가 사회주의입니까? 그런 논리 비약이고요. 그래서 그런 논쟁은 제가 볼 때는 좀 소모적인 좀 과잉 이념화되고 과잉 정치화된 논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조금 이제 그 자유라는 말을 뺐을 때 민주주의 의미가 좀 변하는 거 아니냐. 그냥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그런 의미인데 자유주의적이라는 말이 빠졌을 때 이게 약간 극단적으로 가는 게 아니냐 그런 의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라고 이제 표현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뭐 민주주의를 해석하고 뭐 민주주의 문제를 해석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그 표현은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사회주의 논쟁 이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민주주의가 사실은 자유를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안에는 당연히 아니 민주주의 하는데 어떻게 자유가 없습니까? 그죠? 그렇게 독재를 해야 자유가 없는 거지. 자유는 당연히 들어가는 건데 이거를 쟁점으로 삼는 것은 말씀 주신 대로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좀 쟁점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나저나 지금 그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관제 개헌안 그래서 116명 절대로 동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자유한국당이 이제 그 똘똘 뭉쳐서 반대하면 통과가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3분의 2 제적구 의원 3분의 2를 이제 지지를 얻어야 되니까.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발의가 되면 그 헌법 개정에서 주체는 저는 정치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헌법 개정에서 가장 주체는 1차적인 주체는 국민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2차적인 주체는 이제 정당이 될 수가 있죠.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정당들 사이에 서로 조율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국민들한테 이제 물어보면 여론조사를 해보면 개헌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조사가 한 70, 80%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해야 된다는 국민들의 여론도 5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의 의사를 고려해서 이게 정당들이 잘 판단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만약 이제 국민들이 개헌을 원하고 지방선거 동시에 하는 걸 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어떤 정략 문제 때문에 개헌 문제를 자꾸 이제 뒤로 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국민들의 어떤 뭐랄까 어떤 반응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국민들의 반응이 좀 있을 것이다. 그
근데 지금 이게 보수야당뿐만 아니라 정의당까지도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21일 날 발의하면 개헌 대 반개헌 구도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 발의보다는 국회가 개헌 발의를 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제 국회가 하는 게 좋죠. 그냥 국회에서 이제 각 정당들이 있고 정당들이 자신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서 적절히 타협해가지고 개헌을 하는 게 일차적으로는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그 점을 감안해서 지금까지 이제 시간을 준 거예요. 그렇죠. 시간을 줬는데 지금 시간이 뭐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1년이 넘었는데 이게 제대로 이제 안 되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대통령이 발의를 하게 된 거고 그다음에 발의할 때 정책기획위원회에 자문안을 만들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셨어요. 그런데 왜 정책기획위원회냐? 이게 범정부적으로 뭐 위원회를 이제 구성해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저기 했더니 이게 범정부적으로 이게 개헌기구를 만들면 국회에 도전하는 느낌을 준다. 그래서 그런 느낌을 좀 안 주기 위해서 정책기획위원회가 맡아서 좀 그 자문을 만든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대통령은 국회를 충분히 저는 존중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국회에 맡겼던 문제가 빨리 해결이 안 되니까 뭐 이미 이제 대선 당시에 모든 이제 후보들이 지방선거 때 이제 투표를 하자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 문제 때문에 발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얘기는 저희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범정부적 개헌기구를 만들면 국회에 도전하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정책기획위원회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것 같고요. 그 많은 국민들이 이 4년 중임제로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근데 4년 연임제로 됐습니다. 국민들이 용어가 조금 이렇게 이 중임제하고 연임제하고 뭐가 다릅니까?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중임제는 두 번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4년 하고 쉬었다가 나중에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것도 중임제예요. 그렇죠. 룰라처럼. 그런 중임제가 있고 또 하나는 연임하면서 중임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래서 정확한 표현을 하려면 이렇게 중간에 뛰었다가 다시 나오는 것은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4년 하고 또 4년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연임제, 연임제인데 사실 연임 중임제죠. 연임 중임제. 그러면 그 이를테면은 미국식으로 중간선거 개념이 도입되는 걸까요? 아마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대통령 선거와 그다음에 이제 총선이 같은 시기에 안 치러지면 총선은 중간평가의 의미를 가지게 될 겁니다. 총선이 중간평가 의미를 가지게 될 거다. 미국이 지금 11월 중간선거가 중요하듯이. 물론 이제 4년 지난 다음에 선거를 하니까 뭐 이렇게 8년, 만약 연임해서 8년인데 4년 하고 이제 선거하는 것도 평가의 의미를 갖겠지만 또 그 사이에 중간중간에 이제 국회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그 중간평가의 의미를 갖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국회 안에서 이렇게 그 계속 지금 뭐 굉장히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고 내일 또 2+2 회의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국회 안에서 이 논의를 저렇게 자유한국당이 똘똘 뭉쳐서 반대하고 있으면 그럼 이 개헌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한번 모이실 때 새벽 3시까지 회의에서 만든 이 개헌안. 뭐 부결될 가능성도 뭐 없는 건 아니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이제 부결이 된다면 국민들이 개헌에 대해서 관심이 꺼지는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는 개헌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이 국민 수준까지 내려간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지만 대통령이 발의해서 개헌안 전체에 대한 안이 한번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국민들이 헌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토론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민들 사이에서는 부결된다 하더라도 개헌에 대한 어떤 동력이랄까 그런 요구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개헌에 대한 부결된다면 그 정치적 책임은 국회가 지게 될까요? 국회도 이제 책임이 크죠. 대통령도 이제 부담이 되겠지만 대통령이 발의했는데 이제 부결되기 때문에 대통령도 이제 부담이 되겠지만 국회 부담도 크지요. 21일 날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오늘 아침 보도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판단을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발의하는 쪽으로 상당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저희가 쭉 지켜보겠습니다. 이 국민 개헌안 정말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사실 헌법
잘 몰랐는데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많이 알게 된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선생님들께서 만드신 이 개헌안 한번 책자로 나오죠? 발의하면 이제 다 공개가 될 겁니다. 발의하면 다 공개가 되는데 그거 나오시면 뭐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봉박두.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지상권 문제지만 토지가 갖는 어떤 공공성 때문에 그것을 일정하게 토지 공개념을 이제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상당히 논의를 많이 했고 그런 형태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YS 때부터 이거 부동산 실명제 할 때부터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땅 투기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입된 거 아닙니까? 이걸 좀 강화할 필요는 있죠. 왜냐하면 강화하는 건 좋은데 좀 균형감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재산권 문제이기도 하고 공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균형을 어떻게 잘 맞출 것이냐 시대에 맞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좀 하나하나 세부 내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국가 원수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듣고 보고 자란 유신 소년들 많이 있을 텐데요. 이거를 삭제하기로 했다고. 국가 원수라는 그것은 사실 유신 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감이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어떤 그런 느낌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그 개념은 아니지만 국가 원수라는 이제 그런 개념은 삭제를 하고 뭐 대신에 국가를 이제 대표한다. 왜냐하면 대통령제가 유지되는 속에서 누군가는 이제 국가를 대표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국가 원수라는 그런 표현은 삭제를 하고 국가를 대표한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좀 바꿨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왜 유신헌법에 국가 원수라는 개념을 넣은 건가요? 글쎄요, 뭐 아마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자신의 지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더 강화하고 공고히 하고 계속하려고. 원수라고 하면 그 느낌이 뭐 굉장히 위에 있는 그런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어넣은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어찌됐든 이제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잘못된 것들을 다 하나하나 바꿔가는 게 바로 개헌의 출발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마 많은 노동자들께서 관심 있게 보는 사항일 텐데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서 동일임금 원칙을 헌법에 명시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어쩌면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야 이거 정말 꼭 필요한 조항이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토론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넣는 것을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쟁점은 없었나요? 이를테면 이게 사실은 그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또 문제 삼을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쟁점은 않습니까?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저희들이 뭐 한번 토론하면 보통 저희들이 회의를 오후 3시 하면 새벽 3시에 끝나요. 그 내내 했던 그런 문제들에서 쟁점을 가지고 서로 의견이 다르면 토론하고 그다음에 의견이 같아도 이것이 갖는 의미가 뭐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쭉 진행을 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검토할 것은 거의 대부분 검토를 해봤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후 대통령이 이제 추천하는데 그 대통령을 이제 보좌하며 대통령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이제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 조금 약간 표현을 좀 고쳤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뭐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이제 그 총리 추천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국회 안에서는 초미의 쟁점이고 오늘 아침에 이제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도 같은 내용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쟁점이 살아있을 것 같은데 그 위원회 안에서는 소수안이었지만 이 쟁점에 붙을 경우에는 이게 변경될 수도 있겠습니까? 글쎄, 그 이제 대통령이 이제 최종적으로 선택하기 문제인데 하여튼 그 지금의 방식대로 이제 그냥 놔둔 중요한 이제 근거는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했을 경우에 총리가 상당한 권력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과 이제 총리가 권한을 나눠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한국적 정치 현실에서 이게 협치로 될 가능성보다는 이게 이제 갈등의 여지를 제공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대립이나 갈등의 소지. 근데 이제 뭐 이를테면 그러면 매사 총리하고 대통령이 다투는 상황이 되면 이게 정치가 되겠냐? 그 대통령도 일부 권한을 가지고 총리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잘하면 이제 협치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잘못되면 둘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이제 매사에 이제 그 충돌이 있을 경우에 국정이 상당히
있고, 그다음에 한국 정치의 현실에서 봤을 때 협치의 전통이 이제 크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협치의 전통이 별로 없지 거의 않습니까? 없죠. 협치의 전통이 거의 그래서 그 현실적인 문제를 좀 고려를 했습니다. 제가 정당 출입 기자였지 않습니까? 사실상 동물국회, 동물국회 아니면 식물국회였기 때문에 사실 그 국회 불신이 많이 크죠. 그런 상황에서 그 부분 제가 좀 한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번 개헌 작업을 하면서 국회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조금 이제 국회의 권한도 강화되고 대통령도 잘하고 이런 이제 양쪽이 이제 잘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국회에 대한 불신이 이제 커가지고 상대적으로 대통령이 국회보다 더 눈에 띄는 뭐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국회에 계신 분들이 국민들의 신뢰를 어떻게 쌓을 것인가 그걸 고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국회에 계신 분들은 또 이제 제가 국회 출입 기자 뭐 그거 관계없이 저희가 취재를 해서 반론을 좀 들어보면 지금 상황 국회의원 자체는 굉장히 권력도 크고 권한도 세다. 그런데 실제 의회 권력은 상당히 약하다. 모든 게 다 그 행정부 주도로 돼 있기 때문에 강력한 대통령 중심 이제 국가여서 의회 권한이 약화된 측면도 있다. 뭐 이런 반론을 하더군요. 그런 문제보다 제가 볼 때는 이제 국민들이 국회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그런 기회를 충분히는 못 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게 좀 그동안 또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이 또 나오는데요. 87년 헌법은 8명이 결정한 거네요. 사실상 그렇죠. 8명이 결정한 걸 500만의 참여로 60만의 시민들, 90% 이상이 적극적으로 만족감을 참여하고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고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원전을 할 거냐 말 거냐 관련해서 우리가 토론했을 때 이제 수구의 민주주의라는 것을 처음으로 국민들께서 그 개념을 이해하게 됐는데 이번 헌법 역시도 수구의 민주주의가 좀 통했다. 시간이 이제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하루에 다 했습니다. 하루에 다 해서 하루에. 충분히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여하튼 이제 수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좀 줬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 참여한 시민들이 굉장히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실은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시청자들께서 와 500만이나 참여했다니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 주신 대로 87년 개헌 때는 그때도 국민적 요구가 있었습니다. 호언철폐, 독재 타도, 직선제 쟁취. 이 구호로 해서 사실은 직선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밖에 다른 뭐 기본권이라든가 지방분권이라든가 이 이슈도 잘 안 됐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500만이나 참여한 이 국민 개헌에 가장 중점을 두었던 포인트 어떤 걸까요? 그 헌법 내용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정의할 수가 없는데 크게 좀 이렇게 카테고리를 이제 분류한다면 하나는 국민 주권 개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민 주권 개헌이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어떤 사회 문제 그런 문제를 강화하는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런 측면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기본권 강화. 기본권도 이제 새로운 기본권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뭐 안전권이라든지 환경권이라든지 주거권 새로운 그 권리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본권이 상당히 강화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분권 이번에 이제 새롭게 시도가 됐기 때문에 지방분권 개헌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 형태와 관련해서는 주로 이제 견제와 균형 원칙을 잘 만들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견제와 이제 균형의 어떤 개헌이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민생. 주로 이제 국민들의 삶하고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이제 봤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위원장님 인기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벌써 독자들 참여, 시청자 참여가 있는데요. 이 개헌이 가짜 뉴스로 번지지 않게 꼭 부탁드립니다. 이런 당부가 있고요. 내용이. 그리고 또 하나는 토지 공개념 강화 때문에 부동산, 자산이 좀 있는 사람들이 부글부글 한답니다. 정부 또는 여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설명과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토지 공개념을 약간 강화시켰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걸 뭐 아주 강하게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의 이제 재산권 문제이죠. 12시간 회의를, 마라톤 회의를 모일 때마다 하신 건데, 진짜 체력도 많이 딸렸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는 분과회의는 그래 좀 덜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조문화 소위라는 걸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이제 조문화를 만들 때, 그때는 뭐 보통 뭐 회의 시간을 10시간, 12시간 이렇게 하니까 그 위원들이 잠을 못 자가지고 그것을 이제 뭐 쉬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연달아 이제 하기 때문에 끝났을 때
우리 의원들이 제일 좀 하고 싶었던 게 아마 집에 가서 좀 잠 좀 자자.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꼼꼼하게 디테일을 살려서 만든 개헌이기 때문에 어쨌든 제기되는 쟁점마다 다 논리적 근거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다 기록이 남아있죠. 지금 기록이 12시간씩. 다 남아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 이거 하는 것은 전부 다 이제 녹음이 됩니다. 그래서 녹음이 되고 이제 네. 그것은 기록으로 이제 남겨야 됩니다. 나중에 이게 헌법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얼마나 큰 교재가 되겠습니까? 교재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다 전문가지만 그렇죠. 전문가들도 이제 토론을 하면서 이런 점은 내가 미처 과거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다. 그런 것도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딱 쟁점이 붙을 때 절대 물러서지 않을 때 그때는 어떻게 정리하셨습니까? 그래서 실제 완전히 저희들이 100% 다 단일화를 못 만들었습니다. 서로 의견이 다를 때는 이란 이안으로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의견이 합의되지 못할 때는 이게 이제 두 가지 안이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께 보고된 안 중에 복수안으로 보고된 안도 있다는 거죠? 제법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글쎄요, 그건 뭐 여기서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제 합의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이제 두 개 안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저희들은 이제 그 대통령이 발의할 때 그것에 이제 자문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안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고 자문안. 그 자문안을 바탕으로 해서 대통령이 이제 그 발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제 선택을 넓혀주기 위해서 뭐 이란 이안 그런 식으로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정치권에서 워낙 뭐 관제 개헌 반대 뭐 이런 식으로 그 자유한국당이 프레임을 짜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쟁점이 역시 이제 권력구조 개편이 아닌가 싶은데요. 특히 그 국무총리 임명 방식과 관련해서 복수안을 대통령께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안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 하나는 그 기존처럼 총리가 그냥 지금처럼 있는 그런 방식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국회에서 그 국무총리를 추천하는 안 또는 선출하는 안, 그게 이제 또 하나의 안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쪽 안으로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그 국회에서 이제 선출하는 그 안은 굉장히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수안으로 올렸고 대부분의 의원들은 지금과 같은 형태, 그런 형태를 좀 올렸고 단지 대통령 추천인 거죠? 대통령 처음 딱 그 자문안 받으시고 뭐라고 하시던가요? 우선 사진 찍고요. 고생했다고. 우선 사진 찍고. 고생했다고. 사실 이번에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뭐 의원들이 이제 회의를 하면 뭐 어떤 때는 새벽 2시, 3시 뭐 이렇게까지 이제 회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마련했기 때문에 뭐 그런 내용을 알았는지 대통령께서 고생했다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보 보고를 받으셨군요. 이 사람들 새벽 2시까지 회의해서 이거 만든 겁니다. 대통령님 이렇게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무려 2,000명의 시민들의 의견을 심층 면접 조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광주, 대전, 부산에서 이제 지역에서 그 설명회도 하시고 하셨는데요. 시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강력한 것으로 확인이 좀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 한 달 동안의 작업을 그 두 개로 나눠서 했습니다. 그 한쪽에서는 헌법 요강을 만들고 정문안을 만드는 그 작업을 했고, 그건 이제 주로 이제 분과에서 했고요. 국민참여본부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서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개헌 유관단체들 간담회도 했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쟁점사항을 제시를 했습니다. 28개의 쟁점사항을 제시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왔고요. 그 다음에 SNS, 그 다음에 이제 각 권역별로 그 일종의 이제 수구형 시민토론회 이런 것을 4군데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청년들도 한번 했습니다. 이게 이제 미래 세대이기 때문에 이 헌법에 이제 적용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했고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SNS까지 포함해서는 한 500만 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직접 이렇게 안건을 이렇게 제시해 준 분들은 한 60만 명? 그 정도 돼서 저희들이 한 달이라는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한 게 아닌가. 거의 빛의 속도로. 역시 대한민국 IT 강국이다. 근데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군요. 500만 명이 참여. 이런 개헌이 있었나요? 대한민국 역사에서? 글쎄요. 아직까지는, 지금까지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한 개헌이 없었죠. 처음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87년 개헌도 사실 국회에서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제 8인 회의 해가지고 거기서 대부분을 결정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민들이 직접 참여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으로 국민들이 참여한 개헌이 아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께서 모든 삶을 결정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번에 이제 새롭게 확인된 사실인데 그 저희들이 이제 각 권역별로 그 토론회를 하는데 거기 참석률이 90%가 넘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거의 하루 종일 이렇게 토론하는데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끝나고 나서 만족감을 좀 물어봤어요. 거의 뭐 97, 8%가 이제 만족한다고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토론할 만한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요.